네, 안녕하세요. 이넥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넥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SS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SSI의 배경으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위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험 사회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사회학자인 울리백이 우리가 기존의 자연재난과 다르게 이게 성공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화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그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쟁점을 이야기하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한 사회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별로 잘 먹히지 않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행복함, 그리고 우리 삶의 안위함,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다 과학기술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면 최근 뉴스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레벨 3 수준으로 가면 자동차가 모든 기능을 제어해서 운전자는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 손해보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혹은 이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 그 다음에 뭐 보험사 누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결정짓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문제를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쟁점을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적 영향을 통해 나타난 쟁점 상태다. 이 쟁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문제의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SSI의 특징들은 과학기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거나 과학기술의 결과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답이 없는 비구조화된 문제, 그리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논쟁적 문제, 그리고 논쟁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참여와 관심, 실천이 필요한 문제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과학교육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는 이제 확실한 것들만 가르치거든요. 이제 이게 변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학교 과학은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과학의 불확실한 측면도 논의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측면을 다루면서 과학이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학생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문제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는 문제, GMO 식품 문제, AI 로봇 문제, 그 다음에 뭐 GMO 식품, 뭐 이게 쓰레기 문제, 빙하, 기후 문제, 뭐 동물 실험 문제, 싱크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넥트 프로젝트 책을 구입하면 초반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참고하는 참고 자료 혹은 도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가을 기준으로 나타났던 주제들이고요. 지금은 또 더 많이, 특히 인공지능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발전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SSI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과학을 스쿨 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변하지 않는 과거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식이니까 변하지 않지만 어떤 이것도 잘못되면 고쳐지겠죠. 맥락과 분리해서 유니버셜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든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산출물이 가치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F는 MA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학 지식을 가르친다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에브리데이 사이언스는 과학, 기술, 공학이 정확히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좀 모호하고 맥락에 기반을 하고 있고, 지식이나 산출물 자체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썼냐, 이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을 예전에 가르쳤던 걸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비전 1이라고 해서 과학 지식의 구조와
과학적 탐구 기능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being knowledgeable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비전 2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 보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비전 2는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우리가 이넥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being competent라고 하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 그 내용이고요. 최종에는 비전 3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넥트 기준으로는 이제 4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사회 정의를 위한 참여와 실천으로 책임을 지는 것, being responsi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사회 참여적 패러다임과 과학적 소양, 비전 3에 대한 강조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경제, 환경적,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 라는 얘기가 벌써 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만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안 됐다는 말이죠. 비판적 과학교육이라는 용어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과학의 윤리적인 측면, 위험, 불확실성을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8년 전에 나왔었던 연구에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자가 갖추어야 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먼저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그들이 인간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추구해야 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음을 그들이 먼저 알고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환경과의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되고, 과학기술에 대해 대중에게 설명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정책심의 혹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은 RRI라는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는 개념으로 유럽에서 EU가 전체적으로 연구 혁신을 일으키면서 과학기술계의 그 혁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최근 몇 년까지 진행됐던 과제의 주요 내용이었고, 지금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유로스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EU, 유럽 공동체에서는 페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과학교육에서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SSI,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쟁점에다가 탐구 기반 과학 학습을 합쳐서 SSIBL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과학 탐구, 실제 SSI 기반 탐구 기반 과학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리스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참 질문,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탐구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캐나다에서도 스텝와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웰빙, 개인, 사회, 환경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과학기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나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리나 프로젝트는 리나 프로젝트는 여기서 보다시피 음식, 다이어트,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리스크헤드 프로젝트라고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위험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IC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화내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스템 교육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면서 과학기술, 수학, 공학 이게 융합하는 교육으로 하는데, 이것들도 이제 미래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고무시키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IC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공학 직업의 학생들이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위험과 쟁점에 참여하는 정체성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퓨처스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미래를 미리 유추해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우리가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래로 간다면 여러 개의 미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미래 중에 좀 더 가능한 미래 중에 아마 대충 이렇게 될 건데 선호하는 미래는 이 방향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미래 일로 가려면 어려우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IC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넥트 프로젝트에서도 3단계의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넥트 프로젝트는 1단계 쟁점 발견부터 2단계 쟁점 탐색, 3단계 미래 예측까지 하는 거로 사이클 1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클 1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또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을 찾아보고 어떤 문제의 그 본질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이클에선 4단계의 과학기술 공학적 쟁점 해결,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두 번째 사이클은 문제 해결을 실제로 실행하는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여하고 실천하고 계획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본성을 이해하는 과정과 그 문제 해결 실행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이 과학교육이기도 하고 사회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학교육과 연계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보다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공계열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 우리가 시민과학자라고 하는 시티즌 사이언스라는 개념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문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학기술이 뭔데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 라고 고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1, 2,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대끼고 있는가? 이런 게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2단계에서 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덕윤리적 측면은 무엇이 있고,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계 사이클 2에서 이야기하는 RRI 책임 있는 과학 교육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응적 실행, 포괄적 실행, 성찰적 실행, 지속가능한 실행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사회의 변화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적, 리스판시브라고 하는 단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소통한다. 우리가 이게 쟁점인 이유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클루시브. 그 다음에 연구 실행 과정을 반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자. 리플렉시브.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서스테이너블. 이것들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 공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우리도 과학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실천적 과정으로 교수학습 모형으로 5개의 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넥트 프로젝트는 이렇게 사이클 1과 2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쟁점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이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무엇이 있어서 이게 해결될 방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알아보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면서 우리 현재는 이렇고 현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A라는 미래, 이게 잘 되면 B라는 미래, A에서 B로 어떻게 바꿀까? 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 3단계에서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4단계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 문제 실제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실행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데이터를 분석해 보거나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산해 보고 그 다음에 수행해 보고 이건 과정들을 거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 그 제시한 방안을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사람들한테 제안해보자 라는 이제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각 단계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시민과학자, 이공계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책임감 있는 과학기술 공학자, 미래시민과학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닐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공학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감이 무엇일까 얘기하면 직업윤리, 생명윤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그 안전과 건강, 자연환경 보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과학기술공학자는 이건 사실 이들만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연구의 윤리를 지켜야 되고 인류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해야 되며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면서 연구해야 되고 사회 참여 및 봉사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대중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과학기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학기술의 급증 발달로 사회쟁점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합의가 안 돼 있지만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함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꼭 교육하며 나가야 하나. 이게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은 정책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상식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규제가 공백이 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 때문에 과학자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규제 공백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발견과 응용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개발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기술과 생산을 담당하지만 그 산물이 본인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좋은 기술이 폭탄으로 쓰여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1945년도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인간과 환경 자원의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걸 같이 고민하고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현재 인식 수준을 탐색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교육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우선 이공계 학생들한테 해봤어요. 해볼 때 여기서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그 개발도상국을 위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쟁점 발견 단계에서 심각한 비소 문제가 있더라. 지하수에. 그래서 이 비소 문제가 왜 해결 안 되고 있을까를 이해관계를 그려봤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어떤 미래가 되고 해결했을 때는 얼마나 좋아질까 어떻게 좋아질까를 그려본 다음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래? 라고 하니까 조개폐각과 벤토나이트를 혼합해서 정화공을 넣어서 물에 넣어보니까 비소가 흡착이 돼서 해결이 되고 이 정화공은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식물과 같이 했을 때 깨끗하게 잘 정화된 것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카드뉴스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방글라데시 현지 대학에 협업해서 그쪽으로 기술을 알려주고 보내고 계속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이제 과학교육 학생들, 사범대학 학생들이에요. 얘기할 때 생리대 속에 발암물질이 나오더라. 화학 접착제가 문제가 되더라. 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 그러면 이런 안 좋은 걸 계속 쓰지? 라고 하니까 이해관계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통용되는 일회용 생리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고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맞춰서 이런 천연 접착제를 쓰는 혹은 무접착제 생리대 개발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보니까 이걸 이미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정책과 법규나 연구 논문도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그 생리대 공정의 설비 한계로 경제성 문제가 있어서 천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어렵더라. 근데 법규 위반한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인식도 부족하니까 법규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신문고 청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굿즈나 온라인 캠페인하고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실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적 실천에는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만
이 실행한 걸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 대부분 제일 쉽게 하는 게 카드 뉴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카드 뉴스를 하면서 특별히 SNS 해시태그 챌린지를 해가지고 뭐 그 카페 기프티콘을 주거나 이렇게 참여 독려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슈어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나눠주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 브로슈어를 보고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참여를 확산시키는 이런 활동도 했고요. 교육제로 개발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데요. 이 핵심 가치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제시한 내용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되면 10대 정책과제가 있는데 그 정책과제 중에 핵심 가치는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정과 건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핵심 가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앞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통해 배울 테고요. 여기서 저는 사실 제일 강조한 게 포용성이거든요. 이 포용성의 개념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무엇인가 해나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머지 그림들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러블리 페이퍼는 어른들, 노인분들을 위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자원생활 동기로 폐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거 그림을 팔아서 받는 수익금들을 어른들을 돕는 일로 하는 청년 창업 회사였고요. 비슷한 또 리어카로 폐지 수집하는 어른들에게 리어카 광고를 붙여가지고 이 리어카 광고로 나는 수익을 이 리어카를 끄는 어른들을 도와주는 데로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러블리 페이퍼는 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면 러블리 페이퍼 망하겠다. 우리는 그걸 다 이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전데요.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탄자니아 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 활동도 했었고요. 이게 설문조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이넥트 프로젝트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청년 창업자는 보얀 슬래시 오션 클린업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가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치우면 되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시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를 연결해서 그 끌채처럼 플라스틱을 내가 다 수거하겠다 라고 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션 클린업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 만들어서 쓰레기를 진짜로 이렇게 끌어서 모은 거예요. 실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쓰레기가 나온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쓰레기가 바다에 있는 거면 강에서 나오겠네? 강에서 미리 차단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강에 이런 인터셉터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잡아낸 거예요. 뭐 이런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잘 분리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나온 플라스틱을 처리할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들이 내가 그걸로 선글라스를 만들게 업사이클링 선글라스를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더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과정들로 점점 더 이제 사업을 키우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음원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도해서 타임을 재는데 음악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플로깅 같은 이제 쓰레기 줍고면서 달리기 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 뭔가 음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만든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도움 받을 수 있는 작곡가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편곡을 좀 해서 실제 디지털 싱글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검색하면 다 그 모든 음원 그 서비스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름을 무드라고 지었고요. 후회는 늘 듣기에 모든 시간 속에 우리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지어져 있는데 여기 이넥트 프로젝트 로고도 있잖아요. 여기 찾아가지고 곡 설명 보시면 제 이름도 있고요. 이넥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1단계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 1단계에서는 여기는 이제 관심 영역과 관련된 사회쟁점 찾기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4개의 그 칸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칸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딱 맞춰서 안 적으셔도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그 중에 이게 해결 안 되는 쟁점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쟁점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쟁점을 하나 정해보고 왜 논란이 되는가를 찾아봐서 적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정보를 또 찾고 이제 계속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쟁점을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네라고 좀 결정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놔둬야 되는 거 없습니다. 대부분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쟁점을 찾고 그 이유, 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적어보고, 그렇게 찾았으면 그 정리되어 있는 쟁점과 어떤 실제 과학기술이 연결되어 있을까, 뭐 때문에 이런 쟁점이 나왔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근본적인 기술을 바꿔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이 근본적인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주제를 찾고 그 관심 주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조사해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